네, YTN 뉴스타트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중동 사태부터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우리나라를 지목해서 호르무즈 파병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해결을 위해 미중 정상회담 연기를 중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호르무즈 파병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만에 다시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일본과 한국에 4만 5천 명의 미군이 주둔해 있고 미국이 방어를 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을 언급했습니다. 잠시 전 발언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Those things are very disappointing. And you have to remember, we have 45,000 troops in Japan. We have 45,000 troops in South Korea. We have 45,000, 50,000 troops in Germany. We defend all these countries. 네, 우리나라에는 현재 28,500여 명 규모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수치를 또 잘못 말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국은 원유 수입량의 1% 미만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지만 어떤 국가들은 훨씬 더 많은 양을 조달하고 있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많은 원유를 들여오는 국가들이 파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Japan gets 95%. China gets 90%. Many of the Europeans get quite a bit. South Korea gets 35%. So we want them to come and help us with the strait. 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에 파병을 요청하는 데 이어서 주한미군 수치까지 언급하며 우리나라를 지목해 파병에 대한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는 또 누가 이란의 지도자인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네요. 네,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즈타바가 살아있는지 모르겠다며 현재 누가 이란의 지도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야톨라 하메네이와 달리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고 누구도 그를 본 사람이 없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죠. I mean, a lot of people are saying that he's badly disfigured. They're saying that he lost his leg, one leg, and he's, been hurt very badly. Other people are saying he's dead. 네, 이란 측에서 협상을 원한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면서 이란이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란 전역에서 군사시설 등 7,00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고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90%, 드론 공격은 95%나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란 전쟁이 끝나면 유가와 인플레이션은 매우 빠르게 내려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결국 미중 정상회담 연기를 요청했네요. 네, 잠시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측에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대이란 군사작전으로 자신이 미국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연기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오늘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선 호위 여부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이 연기되지는 않을 거라고 밝혔는데요. 연기된다면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남아 대이란 전쟁을 지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파리에서 이틀 동안 고위급 무역 협상을 진행해 오늘 마쳤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번 회의에서 히토류 공급을 포함해 지난해 부산에서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 합의 이행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번 회담이 건설적이었다면서도 중국은 에너지 수요의 절반을 걸프 지역에서 공급받는다는 점도 논의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 해결을 위해 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리청강 중국 국제무역협상 대표 겸 상무부 부부장은 이번 미중 고위급 협상에서 양측이 관세 수준 안정성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리 대표는 그러나 미중 정상회담의 내용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었는데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리청강 대표가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관련 조사에 착수한 데 대해 일방적 조사에 반대한다며 중국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욕 3대 지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개방의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모처럼 하락했는데요. 이번엔 뉴욕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뉴욕 증시가 동반 상승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83% 오른 46,946.42를 기록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인 S&P 500 지수는 1.01% 상승한 6,699.38,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1.22% 상승한 22,374.18을 가리켰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인도와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나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감으로 유가가 안정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인도의 연료 운반 선박은 물론이고 중국 선박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군은 이를 막지 않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제한적으로 개방하겠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적들과 이들의 공격을 지원하는 동맹국들에게만 닫혀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근월물인 2026년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 대비 5.3% 급락한 배럴당 93.5달러를 기록하면서 4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에 경제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지만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의 합의가 이번 주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짚었는데요. 전문가의 분석 직접 들어보시죠. Once all of that settles and we start to see some ships going through the Straits of Hormuz, I think that will be a period where the fundamentals will take over and the rumor mongering will stop. 네, 업종별 상황은 어땠습니까?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회의가 개막하면서 엔비디아가 AI 인프라 기업으로 입지를 굳힐 것인가 하는 기대감에 주가가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메타는 AI와 관련해 20% 이상의 인력을 감축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2% 넘게 올랐는데 메타 측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라고 밝혔습니다. AI 인프라 기업인 네비우스 그룹은 메타와 27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무려 15%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론은 타이완에 두 번째 메모리 칩 제조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약 4% 뛰었습니다. 비트코인 비축 기업으로 유명한 스트래티지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맞물려 5% 넘게 올랐고 스테이블 코인 업체인 서클도 9% 넘게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의 호르무즈 파병을 재차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싸움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중동 상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 이제 7개 나라에 대해서 군함 파견해달라 요청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숫자까지 거론하면서 파병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 조바심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5개 나라는 정해졌잖아요. 이제 그거는 뭐 이름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중국, 한국, 일본, 프랑스, 영국 5나라인데 2개 나라가 이제 어딜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대상자가 제가 볼 때는 인도, 독일, 이태리 그 3나라 중에서 2나라 정도가 이렇게 정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것은 부담을 이제 미국 혼자만 지지 않겠다. 그리고 부담을 공유하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란을 이제 압박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 국가의 연합함대가 구성이 되면 이란을 이제 압박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게 이제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세부에 있는 USS 트리폴리
함 예. 이게 이제 4만 톤급인데 여기에 이제 F-35를 한 20대 정도 싣고 2,500명 정도의 해병대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아마 내일 모레 오늘 내일 정도면 아마 이란 쪽으로 이제 아마 거의 도착할 겁니다. 그거 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그러니까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에는 더 강한 타격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아서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 여러 공식 요청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네.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을 하고는 있을 것 같은데 파병을 할 경우 그리고 하지 않을 경우 모두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제가 이제 어제도 YTN에 와서 이제 몇 예.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한 7, 8가지는 될 겁니다. 그걸 뭐 아침에 이렇게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과거보다는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청해부대가 파병은 돼 있잖아요. 예. 청해부대는 2009년도에 파병이 됐으니까 벌써 17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해부대의 임무는 최초에 갔을 때는 이제 해적 퇴치 임무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임무가 더 확대가 됐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임무가 확대가 됐냐면 2020년도에 이란의 혁명수비대의 그 사령관인 솔레이마니를 미국이 이렇게 이제 그 NQ-9이라고 하는 그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암살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그 호르무즈 해협에 긴장이 고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미국 주도로 이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 전체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때도 연합함대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9개 국가가 연합함대에 들어갔습니다. 영국, 미국, 호주, 그리고 이제 거기 GCC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바레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쿠웨이트, 카타르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 속에 들어갔죠. 한국하고 그때 이제 일본은 독자 파병을 했습니다. 예. 일부러 그 속에 안 들어가고 그 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란으로부터 적으로 이제 간주가 되니까 그래서 독자 파병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임무 범위를 넓힐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작전 지역을 넓힐 수 있다는 그 구절 때문에 예. 이게 다시 이제 우리 국회에서 또 다른 이제 그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고서도 그냥 이렇게 임무 지역을 넓혀서 그쪽 지역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상선들의 호위 임무를 이제 이렇게 수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에 굉장히 큰 호위 임무를 수행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전투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 재동의가 필요한지 그렇지 않으면 임무 지역으로 임무의 지역만 이렇게 넓혀서 가도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이 굉장히 클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뭐라고 할까요? 군함이 가게 되면 이게 지금 안전이 보장이 될 건가? 그렇죠. 이제 이게 제일 큰 거고 이게 군함의 안전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이란이 소위 말하는 GCC 국가들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미국 대사관들,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사일을 쏘고 드론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곳에서도 한국의 기업들이 있고 한국의 대사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이제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만일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 파병을 안 하면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전에도 이제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봐서 알겠지만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그렇게 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파병을 안 하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문제는 한미 동맹의 문제고 또 관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투자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파병을 하자니 우리의 그 안전 문제가 우리의 교민, 기업, 그다음에 공간, 우리의 이제 해군 함정 이런 데 대한 안전 문제가 있고 이란과의 관계가 또 있고 안 하자니 이제 한미 동맹의 문제가 있어서 아마 청와대의 고민이 훨씬 더 깊어지리라고 생각하고 뭐 유능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제 슬기롭게 정말 실용적 외교를 통해서 이걸 뚫어낼 건가 아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참여 여부 기억할 것이다. 네네. 이렇게 뒤끝을 남기기도 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구심이 더 깊을 것 같은데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예. 연합체 구성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잖아요. 네네. 네, 실장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각국 뭐 국회 동의도 있어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예. 각 국가별로 상황이 좀 다를 텐데 네. 이번 주 안에 그 구성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글쎄요, 말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군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 비행기처럼 오늘 여기서 비행기 타가지고 예. 내일 뉴욕에 도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동을 하려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3주씩 뭐 2주씩 3주 멀리 있는 데는 한 달씩 이렇게 걸리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고 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법적인 허들을 넘어야 되잖아요. 각 국가에서. 영국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이란을 이제 공습을 하고 뭔가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그랬을 때 영국의 총리가 그러면은 나도 이제 항공모함을 보내서 거기에 참여하겠다라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심한 말을 했어요. 영국은 위대한 동맹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승리하고 있으니까 니들 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오지 말아라고 예.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오라고 하잖아요. 말이 또 바뀌었죠. 그러니까 영국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를 그렇게 뭐 위대한 동맹이었다라고 얘기하다가 가겠다고 그러니까 못 오게 했다가 지금 다시 오라고 그러니까 영국으로 봐서는 영국 정부뿐만 아니라 영국 국민들도 굉장히 좀 불편해하지 않겠어요. 그게 첫 번째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의 대통령이 직접 한 일주일 전에 내가 지중해 쪽으로 우리 샤를 드골함 항공모함을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이거 전투 지역에 보내는 것을 우리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불은 네가 질렀는데 네가 꺼야지 왜 나보고 끄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시각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안 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표명을 안 하고 있는 나라가 그나마 5나라 중에서 2나라라고 봐야 되는데 하나는 일본이고 하나는 이제 한국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케이치 총리가 내일 모레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정상회담을 할 때 그때 뭔가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이걸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보고 그리고 나서 신중하게 결정할 거기 때문에 비교적 결정이 조금 늦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 내에 연합함대 구성하는 것은 뭐 어떤 나라가 참여해서 연합함대 구성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제 현장 속에서 현장에서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연합함대가 구성되는 것은 일주일이 아니라 뭐 한 달도 더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한 달 정도면 트럼프가 얘기했던 그 전쟁을 끝내는 시기도 지난 시점일 텐데 만약에 그렇죠. 그 7개 나라 중에서 군함을 보낸다면 어떤 나라가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반대를 많이 하긴 했지만 영국과 프랑스가 그래도 가장 이제 동참할 가능성이 크고요. 중국은 안 보낼 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하고 독일하고 인도, 독일. 그다음에 이제 그 이태리가 있는데 사실상 이제 그 나라들 중에서 뭐 한두 나라가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낼 겁니다. 한국도 이제 다른 나라들이 보내는 걸 봐서 이렇게 아마 보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7개 나라 중에서 중국 정도가 빠지고 예. 다른 나라들은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전쟁이 그러면은 거기 현장에 다 직결할 때까지 한 달 정도 걸릴 텐데 전쟁이 한 달까지 더 간다는 얘기냐? 그렇게 한 달까지 앞으로도 더 가게 되면 이 전쟁은 장기전으로 그냥 예.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석유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혼란과 혼돈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거라고 전 장담은 못하지만 전쟁이 그렇게까지 오래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 더 막강한 타격을 하겠다라고 그랬고 US에서 트리폴리가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전쟁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있었는데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달 말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한 달 정도 연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예. 한 걸로 속보가 들어왔더라고요. 예. 근데 그 이유가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는 거였는데 진짜 그 이유일까요? 아니면 이게 뭐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 같은 걸로 쓰기 위함일까요? 예, 그게 이제 보낸 걸로 이렇게 저도 이제 읽어봤는데요. 거기 보면은 진심인 건 해요. 진심인 건 같아요. 나는 뭐 전쟁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이 전쟁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정상회담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진심은 읽혀지는데 예. 그 이면에는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너 군함 안 보내면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압박의 의미도 동시에 그 속에는 들어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에 네. 여러 국가들이 이쪽 지역으로 군함을 보낸다고 가정할 경우에 네네. 그럴 경우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게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원활해지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이란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적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적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통행에는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적들에 속하는 나라는 지금 현재는 미국하고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이제 위해서 연합 함대에 참여하는 국가들도 적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동맹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으니까 동맹에 속하는 한국과 일본은 또 적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은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란 입장에서 보면은 연합 함대가 구성되는 문제를 딱 나오니까 바로 이제 갈라치기를 한 거거든요. 예. 이란 정부에서는 그래 만일에 이제 이 연합 함대에 참여하면은 연합 함대와 관련된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는 적으로 간주하고 어떤 배도 통항을 시켜주지 않겠다. 대신에 연합 함대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들은 다 이상 없이 뭐 이렇게 유조선을 포함해가지고 화물선까지 다 이상 없이 해주도록 하겠다면서 갈라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연합 함대가 글쎄요, 그리고 이제 서로가 이제 참여를 안 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뭐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이태리나 이런 나라들은 이쪽으로부터 나오는 원유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거든요. 오히려 이제 우리 한국과 중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국가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오히려 그 국가들은 뭐 이렇게 트럼프가 요구하게 되면은 뭐 참여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어요. 연합 함대 구성돼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또 이제 좀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한국에 그만큼 많은 이제 미군이 있는데 참여해야 된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참으로 갈피를 이제 좀 잡지 못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란의 갈라치기는 어느 정도 통할 것 같다. 이미 이제 중국의 배는 이상 없이 다 가고 있고 인도의 배도 지금 가고 있고 다른 배들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 이제 통과를 해주게 되면 아마 이 원유값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떨어지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주식은 좀 오를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이 있겠죠. 끝까지 이제 이걸 해서 전쟁을 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룰 거냐. 그렇지 않으면 적절한 선에서 타협할 것이냐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존심은 좀 상할 수는 있지만 이번 주가 이제 고비라고 하는 것은 이번 주를 이제 타격을 더 강하게 한다고 했으니 이번 주 하면 이번 주가 고비가 돼서 다음 주 정도 뭐 또는 이제 더 넓게 나가면은 그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뭐 거의 전쟁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접어들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주가 만약에 이제 그 공습 수위를 더 높이는 딱 분기점이 된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르그 섬에 대해서도 추가 공습을 예고했기 때문에 그 지난 주말에 공습했을 때는 석유 시설은 건드리지 않았는데 5분 만에 그거 타격할 수 있다라는 발언까지 또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석유 시설까지 건들 수 있다, 차단하겠다 이런 발언으로 봐도 될까요? 예, 그게 이제 압박이죠. 압박인데 이제 아시다시피 하르그 섬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란 석유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터미널이잖아요. 그 섬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의도 한 7배 정도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봤지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속에 보면은 이제 전부 다 원유 저장 시설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꼭 보석처럼 보여서 왕관의 보석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는데 그만큼 이제 이란으로 봐서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는 그 이란의 왕관을 지키고 있는 군사 시설만 이제 타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활주로만 타격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원유 시설 직접 때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원유 시설 때리면은 때릴 수 있는 것은 저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후과가 어떻게 될 건지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일 거기를 때리면 이란은 가만히 있겠어요? 어디를 때리겠습니까? 전부 다 GCC 국가에 있는 그 산유국들의 원유 저장 시설, 터미널 이런 데를 다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가 아마 아마겟돈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것은 이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이란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이렇게 가면은 경제는 물론이고 완전히 혼란 속으로 이제 빠져들게 될 거고
뭐 5차 중동 전쟁을 넘어서 3차 세계대전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르그 섬에 있는 원유 저장 시설을 때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압박 수단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네. 적절선에서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중동 상황 진단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대응을 위해 추경 예산이 이달 말까지 신속하게 편성돼 국회에 제출될 걸로 보입니다. 추경 규모는 최대 20조 원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추경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중동 전쟁과 유가 급등의 충격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와 각 부처는 휴일을 반납하고 초고속 추경안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당정은 중동 사태에 따른 민생 에너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3월 말까지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추경은 에너지 민생 위기 회복을 위해서 긴급히 편성돼야 한다는데 합의를 했고요. 3월 말까지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목표를 가지고 최대한 작업을 서두르기로 했고, 추경 규모는 최대 20조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기획예산처 전신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안 의원은 적정한 추경 규모로 15조에서 20조 원을 전망했습니다. KB증권 등 민간 연구기관도 최근 보고서에서 10조에서 20조 원을 제시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반도체 업황 호조로 법인세가 더 거치고 주식시장 거래세도 늘고 있어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추경 사업은 고유가 대응을 위한 물류 유류비 부담 경감과 서민 소상공인, 농어민의 민생 안정, 고유가로 타격을 받는 수출 기업 지원에 집중됩니다. 전문가들은 추경 예산이 편성되면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불안 등 내수 심리 위축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유가가 높아지고 또 중동 사태 때문에 그 세계 경기가 또 침체되고 또 내수도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태고 하니까 소규모 추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봅니다.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정을 한꺼번에 투입하기보다는 향후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중동 전쟁의 여파로 유가는 급등하고 환율도 오르고 금리가 불어난 삼중 쇼크가 현실화했습니다. 국내 경제에 복합 위기가 켜졌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윤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역시 국제 유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보호를 위해서 동맹국에 압박을 가하고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니까 국제 유가가 좀 하락을 했어요. 지금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의 사태는 정치적으로는 전쟁이라고 보고 있다면 경제적으로는 공급망 위험과 불확실성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게 사실은 그 석유의 공급량이 얼마나 줄었냐라는 문제도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공급이 되느냐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막혔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어느 정도 이게 뚫리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가 좀 생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완전한 공급 붕괴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라는 확률이 변화가 되면서
완전 봉쇄의 공포에서는 부분적으로 개방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런 측면에서 WTI를 포함한 그 원유 가격이 조금 내려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오면은 국제 유가가 다소 하락하긴 했지만은 지금 우려가 해소된 건 아닌 거잖아요. 앞으로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그 워낙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약간의 뉴스에 되게 크게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사실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된 상태이고 저렇게 그 트럼프가 동맹국들한테 그 호르무즈 해협을 좀 어떤 공급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얘기를 할 때는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오히려 문제가 심각할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국면이 빠르게 해결될 가능성에 너무 기대를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긴 모든 점에서 문제가 없다면은 이런 요청까지 할 리가 없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국제 유가가 전 세계 경제에 다 영향을 미치지만 당장 우리 경제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에요. 산업연구원에서 유가가 10% 오르면 한국 제조업의 생산비가 평균 0.71% 상승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미 10%는 넘지 않았습니까? 예, 유가는 이미 10%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 0.171%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의 문제인데 이게 평균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유가 상승할 때 제조업 생산비가 올라가는 거는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석유 제품이나 화학 같은 경우는 유가 상승 시 10% 상승 시 석유 제품 같은 경우는 비용이 6.3%나 상승하기 때문에 이거는 1차적인 충격이고요. 1차적으로 이제 원유와 나프타를 직접 원재료로 쓰는 산업이 타격을 받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역 조건이 악화되고 물류 보험료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조업 전체의 2차적인 충격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정유화학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거고요. 반면에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도 2차 충격을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더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높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 충격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한 어떤 산업이 문제 아니라 전체 산업이 다 타격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 분쟁 장기화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됩니까? 일단 기업은 이제 유가만 볼 게 아니라 운임이나 보험료, 정제연료, 환율 이런 걸 모두 함께 관리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환율 리스크뿐만 아니라 사실 원유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해지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가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이런 사태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어떤 대응은 좀 단기적으로 나타나고 그거는 일시적인 충격이야라고 잊어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드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어떤 대체양만이라든가 대체 정유 제품, 특히 이런 경우는 가격도 중요하겠지만 가격보다도 이게 우리에게 도착하느냐라는 공급이 제대로 되는가에 대한 안정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중동 이외의 지역에서 원유 계약을 늘릴 필요성을 아니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일 쇼크, 1970년대 오일 쇼크 때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50년이나 지났지만 별로 달라진 건 없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원유는 그러면 석유 가격이 올랐을 때 되게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지하고 가격을 높게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우리나라는 뭐 수출이 중요하니까 가지고 갔던 석유화학 같은 거를 가져간 반면에 일본은 원유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이런 측면에서 그런 산업들이 자연스럽게 해외로 나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떤 에너지 효율성에서는 그다음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적으로 굉장히 비용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부가가치를 생산해도 우리나라는 지금 에너지를 훨씬 많이 쓰는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게 원유 가격이라는 게 또 내려가면 잊어버리지 말고 이런 리스크가 있으면 이런 리스크가 뭐 트럼프 같은 사람이 우리가 또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계속 반복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한국의 산업 구조를 어느 정도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덜 민감하게 효율적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석유화학이라든지 많은 위기에 봉착했다고 하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을 어떤 변화의 계기로 만들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환율 언급해 주셨는데 또 하나의 걱정이 바로 이 환율이에요. 장중에는 1,500원도 넘기도 하고 지금은 1,900원대 후반
초반에서 계속 형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시장도 시장이지만은 전반적인 경제 체력에도 나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런 원유 충격이 왔을 때 환율이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것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양을 쓴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해외에다 지출해야 되는 달러 수요는 원유의 가격이 오른 것만큼 비례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단순히 유가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유가에 대한 지출이 원달러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를 키우고 그것이 다시 환율을 압박함을 통해서 가격은 오르고 그런 측면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어떤 환율을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유지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1,500원이 자체적으로 어떤 위기의 원인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상황이 어떤 이번 사태 이전에도 뭐 해외 자산 투자라든가 어떤 이런 측면에서 원달러 상승 압력이 있어 왔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거를 유지할 능력이 없어서 환율이 높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위기로 받아들이는 것도 어떤 외환 위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전 에너지의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경제의 물가 압력, 금융시장의 압력을 동시에 압박하는 수준으로 움직이는 경제라는 측면에서 어떤 이거를 앞으로 정유화학 운송 같은 경우는 어떤 에너지 의존도에서 부담이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그다음에 반도체 자동차 같은 경우도 어떤 원가보다도 글로벌 수요 둔화라든가 금융시장 경색에 좀 대비하는 측면으로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큰 그림도 큰 그림인데요. 이제 저처럼 서민들은 당장 유가 오르고 환율 오르면 물가부터 걱정이 되는데요. 예, 이게 뭐 사실 원유라는 것이 거의 모든 물건에 쓰이고 그리고 미국은 뭐 더 휘발유에 민감하다라고 하지만 우리도 사실 휘발유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운송비라든가 전반적인 물가 상승의 압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당장 저희의 어떤 지갑에 대한 압박으로 오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환율이 오르고 그리고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오르면 이게 금리를 또 자극을 합니다. 사실 지금같이 이제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는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그 장기 금리를 더 자극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쓰기도 어렵지만 부채가 많은 분들은 이자에도 되게 민감한데 이런 것들이 내가 사야 되는 물건도 비싸지만 내가 내야 되는 이자도 올라간다면 궁극적으로 더 소비를 더 압박할 수 있고 그게 내수를 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경제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환율 하나만 더 짚어보고 금리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전망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여쭤봐도 참 어렵다라는 답변을 해주시는데 일단은 1,500원대가 고착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가 큰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1,500원대로 고착화되거나 더 오를 가능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관세 리스크와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1,500원에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좀 해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1,500원이 돌파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떤 정부의 어떤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잘 방어를 해왔던 건데, 근데 지금 중동 전쟁이랑 유가, 달러가 강세가 이어지면서 이게 1,500원이 뉴 노멀이 될 가능성이 사실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이게 1,400원이 뉴 노멀이 되었다는 게 사실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1,500원이 어떤 면에서는 당분간 어떤 좀 안정적이라고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1,500원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당분간 이제 머물러야 될 가격이 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고착화라고 고착화 죄송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게 유가가 조정이 된다거나 아니면 당국이 개입을 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다시 1,420원이나 1,450원으로 되돌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상단이 열려져 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1,600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거는 모든 위험이 좀 한쪽으로 쏠렸을 때 꼬리 위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가가 뭐 120달러 이상을 해서 뭐 올라간다든가 미국 경기가 좀 뭐
어떤 신용시장의 위축이 온다거나 이런 걸로 해서 극단적인 상황이네요. 극단적인 상황에는 1,600원을 어떤 대비해야 될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은 1,500원대에서 움직일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를 해놓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1,500원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환율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니까요. 끝으로 금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리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러다 금리 인상 기조로 돌아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인상설까지 도는 것들 근거는 있는 이야기라고 보십니까? 일단 최근에 그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보통 금리의 기간별로 금리 차이가 있는데 장기 금리가 일반적으로 높고 단기 금리가 낮다면 최근 며칠 동안에는 장기 금리가 오르는 것보다 단기 금리가 많이 올랐고요. 이런 단기 금리는 사실 통화 정책의 방향성에 의존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단기 금리가 오르니까 통화 정책이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이자를 올리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통화 정책을 보면 그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적어도 6개월 동안은 동결할 것이다라는 것을 한국은행이 점도표에서 보여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동결이 더 맞지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단기 금리로 올린 것은 그동안 금리가 동결된 뒤에는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고 예측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투자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금리가 동결되는 정도가 더 오래 가거나 금리가 동결된 이후에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보면서 그동안 장기적으로는 뭐 한 2, 3년 정도 뒤에는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금리가 유지되거나 올라갈 가능성을 로 이제 포지션을 조정하면서 단기 금리가 올라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참 여러 가지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이자 부담도 커지고요.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했는데 코픽스라고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기준이 되는 이 금리도 지금 오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대출 부담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많은 것들, 유가 상승, 환율 상승, 그리고 금리까지 이런 것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에 대한 타격 같은 걸 시사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을 해가지고 경기에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으로 방어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공급망 충격이 커졌고 불확실성이 동반됐기 때문에 경기는 위축되면서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그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추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에너지 충격이 가계 실질소득 감소나 기업 비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어떤 안정화 조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추경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통화 정책이 원유 문제를 해결 못 해주는 것처럼 추경을 한다고 해서 국제 유가가 오르는 위기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유가와 관련돼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것이 환율에 대한 위험으로 전이되는 정도도 되게 크기 때문에 어떤 중장기적으로 추경을 하게 될 경우에 이게 환율에 대해서 부담이 될 가능성,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중요한데 만약에 부채로 할 경우에는 이자율을 모두 자극할 가능성도 이제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점에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도깨비 방망이 같은 만능 해결책은 없으니까요. 많은 고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은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연 캐스터. 네, 정수연입니다. 네, 주말에도 공기가 나빴고요. 연일 공기가 탁한데요.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진 지역도 있다고요.
네, 공기질이 악화하면서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서쪽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한데요. 이곳 상암동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57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2~3배 정도 높은 수치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낮 동안엔 온화하다고요? 네,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15도, 광주는 18도까지 오르는 등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외출하신다면 큰 일교차와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인천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서쪽 지역의 먼지 농도는 일평균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영남 등 그 밖의 지역도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오늘 밤 9시까지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시간이 단축되겠고 차량 2부제가 시행되겠습니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크게 춥진 않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2.3도, 대구는 3.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15도, 대구와 광주 18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고 이후에는 대체로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중부와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먼지와 안개가 뒤섞이며 시야가 무척 답답합니다. 평소보다 차간 거리 넉넉히 두고 서행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연입니다. 네, 3월 17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